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특별 초대석으로 허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출연하시고 나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명성 때문에 얻어탄 거죠. 예, 시청자들은 뭐 네. 민감하니까요. 지금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눌 주제는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의 근원에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건 트럼프 개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피즘의 본질은 일종의 미국형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배경에는 낙오된 백인들의 분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7,300만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7,300만 표를 얻고 떨어진 것도 신기하고, 근데 바이든이 이 7,300만 표를 얻은 트럼프보다도 또 530만 표를 더 얻었으면 그것도 또 신기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언론들은 이제 미국의 이 가운데 부분, 세락한 러스트 벨트와 또 미국 중서남부의 이 농촌 지역 부분을 이제 양쪽 이 해안 코스트 해안 지역의 뭐 뉴욕이라든지 뭐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전통 도시들, 그리고 또 서쪽에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그런 도시들이 이제 싸움을 벌여서 대도시가 그 이제 소도시나 이제 소읍을 눌러버렸다, 인구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 대도시에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7,300만 표도 어마어마한 건데, 과거에 오바마가 6,850만 표가 났다잖아요. 7천만 표 안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든은 7,860만 표가 나왔어요. 좀 1,000만 표 가량이 더 나와버렸는데, 저 표는 어디에서 왔을까 봤을 때는 이 양쪽 해안 쪽에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 66%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저 트럼프의 개판인 4년을 지켜보면서도 트럼프한테 7,300만 표,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보다 더 많은, 한 600만 표가 더 받았어요. 4년 전에 6,300만 표 정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1,000만 표쯤 되나요? 그렇게 더 받았는데, 그 근원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되게 이제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의 페로니즘을 연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이제 뭐 낙후된 중남미라든지 그 이제 제3세계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 리드 국가라는 미국에서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혹시 이게 1930년대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아닌가, 그 변종이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 들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찌 보면 약간 극우적 성향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와 동시에 극좌 이데올로기로 같이 부추겨서 동시에 혼재하는 이런 양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 뭐 4년 동안 4년 전에 소장님이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현상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마 표를 더 얻었다는 거는 그런 어떤 그 파퓰리즘, 트럼피즘 그 자체 계속 확대 재생산됐다는 거 생각될 수 있거든요. 4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큰 트렌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트럼피즘이나 그런 트럼피즘의 변종이 아주 오버럴하게 이야기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게 전 세계를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현상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은 그 기회균등의 나라, 기회가 있는 나라, 좀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는 그런 풍조에서 이 절망적인 어떤 그 미국 사회 주류라고 생각했던 어떤 백인 사회가 하나 이제 붕괴로 치달으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피즘 또는 파퓰리즘이 과거 1930년대 같은 혼란 속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나름대로 어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국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 그나마 저희들이 법치주의라든지 시장경제, 인권,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게 가장
안정화된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아마 학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떨어졌지만은 트럼피즘은 사실상 예. 강화되었고 그 트럼피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이 바이든에 대한 몰표로 나타났다 이래 봐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 오른쪽만 쳐다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보면 왼쪽에 좀 더 학식이 있고 대학을 나왔고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좌파적 포퓰리즘에 상당히 기대어 있거든요. 그게 뭔가 보면 지난번에 샌더스를 지난 2016년에 열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구름같이 사람을 모았지요. 그때 샌더스가 나왔으면 트럼프를 놀렸을 거라는 집어지겠죠. 샌더스가 엄청난 대중들을 몰고 다녔고 거기에 특히 그 젊은 20, 40대 초반까지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는 좀 약화됐습니다만 워런이 좀 분열도 시켰고 또 샌더스라는 사람의 한계도 좀 나타났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드러나지 않은 좌파 쪽의 파퓰리즘의 분위기, 그거는 미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미국의 자신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 비중이 뭐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 여론조사에는 막 한 40%대가 넘는 수준까지 나왔어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지금 눈여겨봐야 될까. 이번엔 트럼프의 반대로 다 수용되었습니다만은 그 좌파 쪽의 파퓰리즘도 지금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둘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냐고 보면 의료보험이나 뭐 전통적인 민주당의 리버럴한 가치인 낙태나 또 그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나 동성연애 요런 부분 빼고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기독교나 보수적인 기독교냐 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제조업 일자리라든지 폐쇄 보호무역으로 핵이라든지 또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미제국주의적인 경향을 철회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로 보면 또 이 좌우 파퓰리즘이 비슷한 게요. 또한 7, 80% 있어요. 서로가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 현상을 만약에 지금 극좌 극우라고 이렇게 규정 짓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지금까지 미국 정치사에 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좌나우나 과격한 사상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색이 체화되어 나타난 건데 이 선거 결과를 좀 조심스럽게 분석하자면은 트럼프피즘이 굉장히 어필해가지고 상당한 인구층을 확보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그에 비례해서 이 트럼피즘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미국의 어떤 집단 이성이 작용한 게 아닌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극단주의를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을 사전에 좀 막았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 좌파 세력들의 어떤 그 거대한 요구들, 사회복지든 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이 정책을 이어갈까 하는 게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트럼프가 얻은 7,300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 내 좌파들의 어떤 지지는 받을지 모르나 결국엔 또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도적인 또는 트럼피즘의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또 이제 민주당 내 골수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여정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험난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전형적인 민주당, 공화당 당원을 금융위기 이후부터 놓쳐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그 전형적인 민주당, 공화당 당원이 있어서 자기의 지사 선택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를 받쳐주고 지지하는 행위를 했는데 금융위기 오면서부터 공화당에 이게 티파티라는 조직이 생겨나고 그리고 티파티가 이제 또 분화되어서 공화당 내부에 극우 그룹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극우 러시 림보 같은 극우 라디오 평론가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 저기 고문이라는 그 뭡니까 그 저기 백악관 선임 고문도 했고 네. 트럼프의 그 극우 이데올로기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베넌 네, 베넌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 사람 유럽에 가서도 또 극우 파퓰리즘을 선동도 했어요. 네.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미국의 좌파들 매체들이 라디오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밑에서 미국 공화당의 당원들 주류가 당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극우 쪽인 조직 미디어 등에 장악되어 버리고 네. 트럼프가 와서 그걸 싹 끌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심점이 없이 산만하던 공화당의 하부 풀뿌리 극우 성향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소득 저교육 백인 낙후된 백인 계층들이 트럼피즘이라는 어떤 일관적인 어떤 이념으로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고요. 공화당의 주류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를 표방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지 분간하기 좀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에 지금 이 맥코넬입니까? 네. 이 상원 원내 대표조차도 지금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크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못 하고 전부 눈치만 실실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 결과 불복에 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네. 민주당도 2016년 샌더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때마다 좌파 의원들이 원내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민주당도 당원들 상당수가 좌파화돼 버리면서 민주당도 그 좌파 세력의 요구가 지금 만만치 않아서 이 샌더스는 노동부 장관, 그 워런은 그 이제 재무부 장관을 요구하고 나서고 그래서 바이든이 거기에 끼어서 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오바마, 이 바이든 맥을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당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거의 흔들려 버리면서 민주당도 좌파 진영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굉장히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구도에서 실질적으로 당 자체가 지금 무력화해지는 이런 지금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지금 같은 정치적 동요. 제가 미국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케네디 암살 시기라든가 그때 그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동요의 배경에는 결국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아메리카 드림의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게 이제 같이 중첩 결정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 저희들 1930년대, 20년대 보면은 나치당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 혼란 시기에 굉장히 표를 얻었다가 1920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총선에서 오히려 나치당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대공황을 통해서 갑자기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런 이제 과격한 정당이 득세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과거의 어떤 그 공관 지지 세력들, 어떤 미국적 가치에 이제 근거한 그런 어떤 이념 대립 또는 안정적인 양당 구도, 이런 게 이게 해체가 되는 건 결국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건 하나의 그 엄청난 정책 동행 현상인데, 결국에는 극좌나 극우 형태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는 이 유권자들이 정치적 허무주의를 빠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과거 우리가 1950년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가치, 과연 이걸 미래도 계속 재생산해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불안한 심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극자나 극우 성향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정당의 어떤 표를 얻는다는 거는 그만큼은 가치가 흔들린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같으면 미국 자체의 문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예,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네. 또 프랑스에서 사회당 공화당의 양당 구조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도 지금 독일 독일을 기민기사 연합하고 네. 3인당 연합에서 지금 저것도 또
이 좌파 정당과 독일을 위한 대한 정당 두 개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13% 얻어서 지금 제 3당으로 올랐었죠. 영국에도 지난번에 보면 그 EU 의원 선거에서 또 네. 영국의 극우 정당들이 1등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나왔지 않습니까? 브렉시트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유럽의 뭐 가장 안정적이라는 네덜란드도 극우 열풍이 만만치 않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까지도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막 동유럽이나 이런 현상도 아닌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이미 뭐 포퓰리스트의 나라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리스도 그 비스무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정치를 보자면 그래도 가장 선진국이 하나는 유럽 진영이고 하나는 미국인데 이 유럽과 미국 진영에서 공이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 전후 70년의 중도 좌우파 공동 이제 교체 집권 구도가 깨져버리는 이런 양상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왜 미국과 유럽이 마치 짠 듯이 이런 일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서 전통적인 정치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흔들릴까라고 보면 그 근원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좀 해석하냐면은 서유럽과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생각하는 이 불의 국가들이 이렇게 큰 정치적 동요를 겪는 거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그한 5, 60년 동안 소위 말해서 공고한 물적 토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하면서 어떤 한 국가의 자본 축적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단계적으로 약간 위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어떤 그 새로운 동력들을 발견했었거든요. 한국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중국이라든지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돌파구를 찾았는데 이제 중국 경제도 한계에 온 것 같고 이미 뭐 중국의 어떤 평균 임금이 멕시코보다 더 높아진 건 이미 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꼭 뭐 이제 감세 조치를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하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아마 그 중국에서 미국에 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자본 축적의 어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의 경제 성장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 국가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그 accumulation versus legitimation 이래서 경제 성장과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국가의 정당성 확보 이게 하나의 큰 두 개의 화두가 이 두 개의 어떤 그 균형추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틀이 무너진 순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적 요인 말씀하시는데 미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통계를 보니까 1950년대 미국이 가장 강력했던 세계 체제를 지배할 때 그 시대에는 16명이 이제 그 구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직업을 얻게 되면 한 명이 퇴직자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면 3대 1입니다. 3명이 직장을 얻으면 한 명이 퇴직하는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이 고갈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추세가 지금 그 계속 교정을 받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2대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사회에서, 미국 경제에서 두 사람이 직장을 얻고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직장을 잃는. 예, 이렇게 되면은 사회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사회보장의 어떤 토대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미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그런 어떤 연금보험 제도가 이제 붕괴 상태에 왔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위기가 있었고요. 미국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예, 이런 상태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 어떤 안정적인 경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는 와해 현상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본질적으로 2부에서 해부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포퓰리즘의 근원에는 지금 현재의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가장 부흥했던 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제 초반 중반까지는 제조업 노동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렇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 노동자들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금융가 금융가와 거기에 붙어서 사는 금융 이제 브로커 사회 또 미국의 IT 기업과 그건 또 IT 기업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중저소득층 숙련된 워킹 클래스 노동 계급 화이트 워킹 클래스 계급을
수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예. 대학에서 그렇죠. 이 IT 기능을 습득한 숙련된 고숙련 그 브로커라가 별 필요 없죠. 그게. 노동자층을 갖다가 요구하는 IT 회사와 그 플랫폼 회사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는 뭐 할리우드라든지 네. 뭐 스포츠 이런 부분의 일부고요. 스타 네. 일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미국의 그야말로 이 노동자, 백인 노동자 계층을 이렇게 수용하던 공장들이 전부 황폐, 다 해외 이전되고 네. 또 해외에서 생산해서 값싼 수입산들이 들어오면서 네. 미국의 중산층의 주류를 바치던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다 도태되어 버리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농업 국가였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농업조차도 황폐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아까 말한 금융이나 IT로 돈을 버는 이 양쪽에 해안 쪽에 다국적 기업 등이 입성하는 이 해안 쪽에 빼놓고 중간에 이 쇠락한 공업지대, 구공업지대와 그 다음에 농업지대는 네. 완전 빨간색, 저쪽은 양쪽은 파란색에 예. 극단적인 이제 이 양극화가 투표 경향에도 나타나는 쪽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칼막스가 말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는 게 여전히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미국인과 미국 자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대, 60년대 사실은 그때는 세계 공장이 미국이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소련이나 공산권에 이제 그거는 있지만 문제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만이 자본과 상품 두 개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랑 상품과 자본이 교역을 해야 되는데 유럽은 황폐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상품도 없어요. 그러자면 유럽을 도와서 구매력을 늘려서 미국의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샬 플랜이라는 거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 세계 공장 미국이 점점점 제조업에서 떠나게 됐었죠.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이 전부 금융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식 투자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했지. 옛날에 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라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사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제 일본, 한국, 이런 대만 이런 나라 부상해서 정자 제품, 미국 제품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거든요. 기껏해 세탁기 몇 개 팔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조업 자체가 서서히 녹아 들어갔고 결국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군수산업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거 사실 저희들이 자동차도 뭐 미국 자동차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독일이나 뭐 일본 차를 가는 최고의 제품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미국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중산층의 붕괴라는 게 저는 이미 90년 중반에 실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뭘 보고 알았냐면은 미국에 그 시어스라는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중산층을 위한 백화점입니다. 그보다 싼 이제 저가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있고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 이 시어스가 제가 있을 90년, 92년, 93년, 4년은 그 한 3년 동안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중산층에 맞는 백화점이 사라진다는 거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말해서 그 신자유주의 경제가 되면서 중산층이 거의 대부분이 하층으로 빠지고 극히 일부가 상층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그 사회적 양극화라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는 어떤 좌우 이념 대립을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관찰해야 될 현상.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거 IT 버블 닷컴이 일어나던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이미 보편화되었는데 지금 저게 한 20년쯤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분 세습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이제 세상에 진출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넷플릭스의 그 뭐 힐빌리의 노래라는가 이게 곧 방송이 된대요. 그게 이제 영화가. 그게 뭔가 하면 뭐 J.D. 벤스라는 사람이 미국 IT에 가서 돈 버는 사람인데 어릴 때 지질이 고생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쓴 해고록인데. 그러니까 힐빌리라는 게 미국의 산골짜기 동네에서 살아가는 낙오된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하고 이제 레드넥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목 노가다들. 그다음에 화이트 트래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계층이 이게 조금 적으면 되는데 이제는 자각이 일어나가 이게 뭐 7,300만 명이나 되어버렸다면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자기의 문화적 현상까지 나타나서 상층 중에도 맞다. 미국이 백인 국가다라고 하면서 가세하는 사람까지 일부 생겨났거든요. 물론, 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일어난 양극화와 신분 세습에 대한 일종의 백인들의 분노다. 이렇게 봐서 이제 이 히스패닉이나 좀 흑인 쪽에 또 뭐 이제 고교육층이나 상층에 기대고 있는 민주당 부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따냈습니다만은 미국의 저 경향은 미국의 지금 이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어가는 현실에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트럼피즘 추종자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교과서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중산층을 크게 육성하는 게 그 사회를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있던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극단은 극으로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이번에 트럼프를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마이너스 30 몇 프로의 경제 성장이 막 하락인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 이거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미국인의 입장이라면 물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그 정도 그 표를 모았다고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바이든 그 표방한 정책은 별로 그리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전부 이제 세금 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하겠다 그러고 기업에 대한 혜택 주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닌 그 바이든이 그 정도 표를 따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한 노릇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참 겨우 뭐 트럼프의 이 확산을 막았지만은 문제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집권 4년에도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는 트럼프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정말 트럼프주의가 실현된 게 아니라 트럼프주의를 양산하게끔 더 악화된 상황이 4년 동안 초래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뭐 기업을 살린다고 제조업이 살아난 게 뭐 있냐 쇼지. 그리고 미국의 평균 그 노동자 임금은 더 내려가고 일자리는 전부 질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더 심화되고 그리고 경제는 결국 무너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리 될수록 자기는 오히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좌파들의 방해 때문에 안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 사람 뻔뻔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4년보다 더 강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저쪽이 많이 동원해서 졌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 지금 4년 전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된 건 저는 민주당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가 보거든요. 많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무분별한 어떤 이민을 받아들인다든지,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유색인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집권당이 되게 뭐 조선족들한테 우리 국적을 주겠다, 뭐 공무원 피임용권을 주겠다 하는 게 그런 혜택을 베풀기는 보수 입장에서 그런 걸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말해 자기들이 스스로 진보라 표방하는 정당들은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나라든지 외국에서 유입될 경우에는 대개 사람들이 좌파를 찍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아마 너무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 사회를 건설하고 이끌어왔다는 백인주의로 살아야들 돈이 있든 없든 그 와스프라는 그 개념으로 대립되는 그 집단들의 상당한 어떤 그 피의식을 갖게 됐고 실제 좀 극단주의 이야기하자면은 독일의 나치즘이 등장도 그런 거였거든요. 과학기술과 문학과 예술이 가장 번성한 한 인간 집단으로서는 가장 어떤 진보적이고 근대화된 민족인데 그게 저런 나치즘이라는 가장 극악무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거는 사실은 히틀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주 바로 하게 되는 그 정치적인 사회적 배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독일은 1차 대전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땅을 침략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전투를 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막 여러 병사들이 죽으면서 전선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좌파 수병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했다. 길을 구해서. 그러니까 등 뒤에 비수 이론이라는 게 먹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의 이제 그 정치적 그 뭐 이렇게 배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트럼프의 그 등장을
어떤 어찌 보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정권을 되찾고 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기들 4년 전에 트럼프에 내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다음에 미국 사회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들. 그 다음에 이게 극단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발현되지 않도록 어떤 사회 안정화할 조치를 취하는 것.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히스패닉과 뭐 또 아시아계 흑인들한테만 감싸고 돌겠다. 그럼 그런 친구들 만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적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승리한 게 너무 자초할 게 아니라 왜 자기가 4년 전에 정권을 빼앗겼고 이번에 다시 가까스로 되찾았는지 아마 상당히 막 고민스럽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네. 미국의 그 이제 그 뭡니까 날강도 기조 네. 이 설친다던 도금 시대 길드에이지 네. 네, 도금 시대에 때 그 보면 그게 1890년대부터 네. 1900년대 초반까지 네. 서구가 못되네요. 네. 인민당의 네.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대권에 후보를 내고 도전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그런 세력이 사라졌다가 또 대공황 무렵에 또 그런 세력들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사라졌다가 60년대 말에 또 조지 월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그런 흐름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로스 페로가 또 한번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저 흐름이 나와서 대통령까지 당선시키고 공화당을 사실상 접수했는데 그래서 미국 역사에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추구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저런 포퓰리즘 정당이나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등장은 제3당으로서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을 장악해버려가 뺏겨버렸는데 사실상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단의 성격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트럼프 자체 공화당의 주류도 네.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득권 편이라고 바라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피즘주의자들은 앞으로도 저 사람이 뭉쳐있는 한은 공화당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활동이 저는 거의 어려워져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7,300만 저 표 뭐 선거에 졌습니다만 저 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아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다음 재선을 노린다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정세가 계속될 건데 과연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반성하고 다시 아마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와 더불어 공화당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된 상황인데 과연 그럼 트럼프한테 끝까지 다음 4년 대선을 치를 거냐. 예. 그때 승리한 데는 보장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미국 사회가 이 상태로 계속 경제적 곤란이나 사회적 동요를 겪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트럼프를 재선시킬 수 있다.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진화된 제2, 제3의 트럼프가 좌우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나온다면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세련된 형태로 나오겠죠. 과거의 어떤 그 어떤 문제점을 갖다 좀 보정해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지.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럼프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괴물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좀 더 정교한 포퓰리스트였다면 이번에 재선도 됐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포퓰리즘의 소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부에서도 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예.